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커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주제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어떤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또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양을 떠나서 정보를 선택해서 내가 취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결국은 취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는 방향의 정보만 취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차분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앞면이라고 써 있는 칸에 줄에 보시면 첫째 줄에 그다음 나가 있고요. 숫자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숫자,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앞면만 보이고 뒷면에는 뭐가 써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문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카드죠. 카드 가의 뒷면에는 숫자 1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카드를 뒤집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두 장은 뒤집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두 장은 뒤집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보시겠습니까? 이때 이 95%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뒤집은 카드는 아쉽게도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드 뒤집으셨나요? 일단 그 95%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오답이 나온 건 뭐였냐면은 첫 번째 가라는 카드하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1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가라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뒷면에 만약에 숫자 1이 있다면 이건 맞는 거겠죠. 그죠?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제일 끝에 있는 2라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요. 만약에 2라는 카드를 뒤집었더니 그 뒤에 가가 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틀렸구나라는 거를 가 뒤에는 2가 써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라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를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카드는 누구나 다 선택을 합니다만 두 번째 카드를 10명 중에 100명 중에 95명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1번이라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만약에 뒤에 나라고 써 있다고 해볼게요. 나. 이것이 가라는 카드의 뒷면에 숫자 1이 써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까요? 지금 이 문장의 명제는 카드 가의 뒷면에는 숫자 1이 있다지 1 뒤에 가가 써 있다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을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첫 번째 카드와 네 번째 카드가 답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대부분 선택을 하시지만요.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카드 가의 뒷면에 숫자 1이 있다. 이게 명제인데 1 뒤에 가가 있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번에는 좀 간단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숫자 2, 4, 6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열한 카드의 규칙을 알아내자.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뭐 2, 4, 6이니까 뭐 짝수인가 싶어서 뭐 2, 4, 6, 8, 10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혹은 뭐 앞에 2랑 4랑 더해서 6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4랑 6을 더해서 10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고 거꾸로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는 커지는 숫자가 아니고 혹시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말이지요. 혹은 크고 작은 숫자가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딱 주어진 3개의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냥 본인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커지는 거 아무거나, 그러니까 무슨 뭐 2, 4, 6 짝수라든가 뭐 앞에 걸 더했다라든가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속 커지는 순서대로만 아무거나 쓰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2, 4, 6, 뭐 7, 8, 9, 10, 뭐 갑자기 만, 뭐 2만 이렇게 가도 되고 어쨌든 커지는 숫자. 이게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였거든요. 물론 누가 이걸 보고 그거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규칙을 알아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지는 못하는 것일까?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뭐 저도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때 이게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반도체 공정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 공부 데이터를 얻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세운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논리, 책에서 본 여러 가지 논리들 혹은 논문에서 본 논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조건값을 대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에 맞는 것만 데이터만 내가 어느 틈엔가 찾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은 이 연구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재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주어진,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리사들의 뭐 레시피식으로 논문에 나온 똑같이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나오긴 나오는데 뭐 어쩌다 한 번 나오더라. 10번 중에 한 번 나온다라든가.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그걸 조심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최초 주제와 맞는 방향으로의 주제만 어떤 데이터만 자꾸 수집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리게 되는 것들. 가설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반증이죠. 반증. 가설에 반대되는 모든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들 말이지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뭐 좋아 보이는 재료가 어떤 정보가 있다, 재료가 있다고 했을 때 혹시 이거 말고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정보는 없을까? 참 이게 잘 안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기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찾으려는 심리.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제 뭐 대선이란다. 총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지지하는 정당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응원하는,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그걸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사형제도의 찬반과 관련된 논문을 읽었을 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형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아주 뭐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논지 전개가 어색하고 뭐 엉터리다. 반대로 또 논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글에 대해서 또 똑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논리가 억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 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의 본능과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실험 사례들이 많은데 뭐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선원들이 항해를 나갔는데 이 로저 티치본이라는 사람이 항해를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 사실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집안 돈이란 돈을 정말 다 쓰면서 전단 뿌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를 한 10여 년을 했던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큰 돈을 주겠다라든가. 이제 돈은 많은 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멀리 호주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나 배가 난파돼서 호주까지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이제 뭐 정보가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뭐 원래는 뭐 날씬했던 사람인데 비대하게 살이 쪄 있고 살은 뭐 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굴에 없던 뭐 어떤 표식이라든가 점이라든가 뭐 몸에 있는 흉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있었던 게 없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없던 게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로저 티치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머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는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제외한 그 누군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짜다, 아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어머니는 받아들이시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막 이게 이제 호적에 올렸었는데 이제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재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가짜로 밝혀졌던 거죠.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증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마침 지난주부터 시작한 배워야 산다 시간에 차트 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신 이제 파동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밑으로 쭈르르 빠지다가 저점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역배열 차트의 전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 저점,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각각의 구간에서 고점 대비 계속해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싸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배열 종목의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지는 말아라. 분명히 저평가 국면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보입니까?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 뭐 5,000원, 10,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다. 3,000원이 됐다.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보이는 이런저런 정보들. 실제로 이런 전환 과정이 전개되는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저점 상승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은 싸다라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면서 역배열 종목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1층 밑에 지하 1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지하 3층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투자를 하기 전에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회사를 망가뜨려 봐요. 이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상 신호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이면 이게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사업의 향후 전망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혹은 뭐 휴대폰 사업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만약에 회사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된 정보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괜찮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뭐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지 회사의 어떤 그 재무 상태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신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인가를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회사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뭐 이번 분기에 뭐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뭐 앞으로 매출이 뭐 엄청나게 커질 거다 절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니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봤을 때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할 만큼 안전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매매는 이유가 없는 매매입니다. 이걸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유 매매인데 이게 이제 뭐 저도 배워야 산다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마찬가지 또 시중에 주식 책들도 여러 가지 매매 원리와 기법이 나오지만 이제 이거는 매매 조건에 관한 설명이죠. 이런 조건들이 발생하면 매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라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조건이 발생하면 매매한다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매매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데 매매 원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매매 원리들을 교육을 하지만 교육을 하고 회원분들께서 뭐 적용하시는 걸 보다 보면은 자 이걸 왜 매매를 하셨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뭐 예를 들어 A라는 매매 원리를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조건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건과 관련된 부분 딱 그것만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매매해야 되는 이유를 원리를 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 투자자와 프로 투자자분들의 차이점인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매매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데 집착하신다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해야 하는 이유. 만약에 뭐 이건 신규 접근과 관련된 거라면 현재 내가 홀딩 중이다. 이걸 내가 팔지 않고 예를 들어 손절 상황이라고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것을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아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를 나도 모르게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초보 투자자라면 프로 투자자라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매매를 할 때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뭐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더 주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 매매 종목은 보수적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나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안 좋은 쪽은 없는가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는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여러분께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되는 반대되는 이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결과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회가 온다면 투자의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네요.